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아버지에 대한 글입니다.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만 커져만 가네요. 구독자님들도 모두 아버지에 대한 자기만의 추억과 감정이 있으시겠죠? 그럼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 채널을 즐겨 듣고 있어요. 사연을 듣다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속 이야기를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6.25를 겪은 세대이고 사는 게 어려워 교육도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녀예요.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들이 어렸을 때는 작게나마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 3남매를 교육시키기 위해 고향을 정리하고 고향 근처인 소도시 전남 여천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교육도 많이 못 받고 달리 특별한 기술도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막노동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당연히 엄마도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상가 청소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저는 국민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살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일을 하러 가시면 동생들을 돌보고 함께 밥을 해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격이 완고하시고 늘 당신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독불장군이셨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런 아버지 밑에서 기가 죽어서 사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삼남매도 아버지 말씀이라면 거역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버는 월급까지도 아버지께 다 가져다 드리고 필요한 생활비만 타서 쓰셨습니다.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가계부도 아버지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도 선풍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더우면 찬물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저희 형제들은 옷을 두껍게 껴입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저희 삼남매는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는 것도 칸수를 정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구두쇠 노릇 때문에 저는 자라면서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늘 저는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집이 숨이 막혔어요. 무슨 일이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셨고 힘없는 엄마는 늘 아버지께 절절 맸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딱딱했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부러 서울에 직장을 구해서 독립을 하였습니다. 두 동생들은 제가 서울에 자리를 잡자 차례로 서울로 다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후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정착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조금은 아버지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는 전화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의무적으로 매주 전화로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고 그 외에도 아버지께서는 수시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 당연히 전화로 자주 안부도 여쭙고 챙겨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해야만 되는 의무가 되자 전화를 하는 날이면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또 사실 매번 건강하신지를 여쭙고 나면 할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살 때도 그렇게 살가운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께서는 전화로도 늘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를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휴일에 전화를 드리면 친척인 제 또래 사촌들 얘기를 하면서 비교하곤 하셨습니다. 큰집 네 사촌 미영이가 이번에 서울에서 큰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는구나. 그래서 미영이가 큰집 전기세며 물세며 자잘한 세금들을 다 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했다는구나.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다른 아버지들과 아버지를 비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만 큰아버지는 미영이가 사는 집도 다 전세로 얻어주고 아버지처럼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말없이 듣고만 있었고 결국 아버지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 본가 세금을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전화하셔서 자식들이 셋이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용돈은 이제 자식들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집들은 다 자식들이 용돈도 보내고 선물도 택배로 자주 보낸다고 하던데 우리 집 자식들은 무언?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분가를 하면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서 겨우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서 집을 구했기 때문에 월급을 타면 대출금 이자와 월세를 내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저축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보낼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가할 때 부모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은 저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동생들까지 데리고 있는데 정말 화도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 사정이고 아버지 말씀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에 동생들과 의논을 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동생들은 기특하게도 제가 부모님 집 공과금을 내고 있으니 저는 매달 10만 원을 내고 두 동생들이 20만 원씩 내서 매달 50만 원을 부모님께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각자 월급날이 다 달랐기 때문에 매월 말일에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기로 하고 저는 대표로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아버지 통장으로 매월 말일에 동생들과 합쳐서 50만 원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 그 돈은 원래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끼지 말고 엄마랑 25만 원씩 용돈으로 쓰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사드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시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 고맙겠으마. 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잔소리는 길게 하시고 고마운 표현은 참 짧게도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삼남매는 비록 옆구리가 찔려서 절을 하긴 했지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부모님께서 내가 효도할 수 있게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 때가 있는 건데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라도 하니 마음이 좋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독 엄하시게 키우셔서 서로를 다독이며 자랐기 때문인지 저희 삼남매는 우애도 좋은 편이어서 서로 단합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버지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생신이 있는 주말에 기차표를 끊어서 다 같이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서울로 분가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본가는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만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빨리 벗어나기만 바랐었지만 막상 부모님 곁을 떠나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부모님을 찾아뵐 때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갖고 집에 가지만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설렘은 산산조각이 나고 저는 빨리 서울, 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한 번씩 집에를 가도 아버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시고 옛날과 똑같이 구두쇠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생신은 한참 더운 한여름인 7월 중순이었는데 저희 집은 여전히 선풍기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삼남매를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혀야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크게 돈 들어갈 곳도 없는데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짠내나는 생활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독재자셨기 때문에 엄마는 평생을 아버지께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보내는 용돈도 전부 아버지가 쓰시고 엄마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도 짜증이 났지만 그런 엄마를 보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생신상을 차려 축하해드리고 다음날 서둘러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에서 동생들과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남동생도 도대체 아버지는 왜 저러고 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집들도 이렇게는 살지 않는데 말이야. 누가 이런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 누나, 난 장가가긴 글렀어.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보내는 돈은 다 어디에다 쓰시고 그렇게 궁상을 떠시는지 모르겠다. 모처럼 집이라고 오면 매번 스트레스만 받고 가는 것 같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들은 입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삼남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본가 집에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함께 돈을 걷어 해결하곤 했는데 도대체 두 분이 돈 쓰실 때도 별로 없으실 텐데 너무 궁상을 떠시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한 번씩 본가를 다녀오면
학창시절 때처럼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것 같아 그 기분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점점 아버지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제 마음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제 자신한테 실망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동생들은 동생들대로, 저는 저대로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서울살이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불길한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잠을 자다가 깨어서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본가에서 온 것이었고 겁에 질려 무서움에 떨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주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어. 동생들 데리고 빨리 집에 와야겠다. 아버지 초상 치르게 생겼다. 어쩌면 좋아. 하시며 엄마는 계속 우셨습니다. 제가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하고 아무리 물어도 엄마는 우시느라고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그저 빨리 전남병원으로 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뛰고 온몸이 벌벌 떨렸지만 애써 진정을 하고 겨우 동생들을 깨워서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로 전남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꼬박 달려도 거의 5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다행히 그 무렵 남동생이 차가 있어서 저희들은 좀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하니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위기를 넘기시고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엄마와 근처에 가깝게 사시는 작은아버지께서 와 계셨습니다. 엄마는 거의 실신 직전이라서 저희들한테 아무 말씀도 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아버지가 계시는 병실 보조 침대에 눕혀드리고 저희 삼남매는 작은아버지께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제 오후 늦게 평소에 잘 드시지 않는 막걸리에 농약을 타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다행히 막걸리를 드신 후 괴로워하며 쓰러져 있는 걸 엄마가 발견하셨고 작은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을 건지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놀라서 아버지께서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작은아버지께서는 이유를 아세요? 라고 묻자 작은아버지께서도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늘 형님을 한 번씩 만나면 너네들 걱정뿐이시고 자식이라고 나만 놓았지 해준 것이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고만 하셨단다.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다 착하게 잘 자라주어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다고도 하시고 최근에는 너희들이 용돈도 많이 보내준다며 자랑을 하시곤 했는데 이 형님께서 갑자기 왜 저런 선택을 하셨는지 정말 모르겠구나. 그 어려운 시절도 다 견뎠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다 크고 살만하신데 말이야. 저는 작은아버지 말씀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저나 동생들을 칭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고하시고 늘 사촌 형제들과 비교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께 늘 자식들 걱정을 하시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삼남매 자랑까지 하셨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극단적 선택이라뇨. 저는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고 구두쇠처럼 사시긴 했지만 세상을 비관하거나 남은 가족들한테 큰 상처를 주며 극단적 선택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열쇠는 아버지만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서 회복하시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좀 쉬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동생들하고 내일 교대를 하기로 하고 동생들에게 아버지 병실을 지키게 한 후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고 나가니 현관 앞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여기가 김만덕 씨 집이죠? 저는 괜스레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높아 보이는 사복을 입은 다른 한 경찰이 아, 네. 김만덕 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를 하셔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만덕 씨는 안 계신가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싶었습니다. 경찰관 얘기를 종합해보면
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사복 형사한테 딸이라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현재 병원에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키우시면서 너무 부모 노릇을 못하셨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아버님께서 노동으로 번 돈들과 자식들이 보내오는 용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자식들 앞으로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을 해오셨는데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자 일당들의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알아냈는지 검사를 사칭해서 서울에서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내서 합의금이 당장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된다고 그동안 아버님께서 자식들 앞으로 모아둔 9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빼갔더라고요. 돈은 3천만 원씩 3번에 걸쳐서 송금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아드님이 이 감옥 간다는 말에 고민도 의심도 없이 돈을 다 송금하셨고 이 한참 뒤에야 이 사기당한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많아서 저희 경찰들이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 아버님께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들렸습니다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네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 아버님 깨어나시면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려주시라고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마치고 경찰들은 돌아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불과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제가 분가하기 전에 여동생과 같이 썼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저희들이 분가하고부터 아버지께서 서재처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엄마조차도 그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엄마와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한쪽 구석에 통장들과 아버지 수첩으로 보이는 것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통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통장들은 3개나 되었고 통장 이름은 각각 저희 3남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개설일을 보니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돈을 저축하시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보내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10만 원을 아버지께서 보태셔서 각 통장에 20만 원씩 저축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조차도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엄마도 저희들이 보내오는 용돈을 엄마는 하나도 주지 않고 아버지께서 다 쓰시는 줄 알고 내심 서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가족들 모르게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모으셨는데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보니 자책감에 그런 일을 벌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것도 모르고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를 성토하고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곤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식은 감히 부모의 마음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수첩은 일기 형식으로 거의 매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고 그날 가족들과 있었던 일들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최근의 수첩이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용돈을 보내고 선물도 택배로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서랍장에서 다른 수첩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첩은 수십 권이 넘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중에서 제가 태어난 해의 수첩을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투박한 필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태어났다. 형편이 좋지 않지만 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며 키울 것이다. 또 다른 페이지를 펴자 오늘은 현주가 몸을 뒤집었다. 하루가 다르게 현주가 자라고 있음을 느낀다. 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수첩은 그렇게 자식들이 커가는 일상과 당신의 다짐을 짧게 적어놓은 기록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동생들이 태어난 순간들과 성장하는 과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철이 들면서 20년 가까이 품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으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던 엄마도 세상에 30년이 넘도록 함께 살면서 나도 까맣게 몰랐구나. 그저 독불장군의 구두쇠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너희들이 잘하는 걸 기록해두고 너희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족들한테
구두쇠 소리 들으며 모은 돈을 다 사기당했으니 그 양반이 그런 모진 선택을 한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하시며 엄마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아버지 수첩과 우리들 이름으로 된 빈 통장들을 다시 제자리에 정리해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때 동생으로부터 아버지께서 깨어나셨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동생들이 먹을 음식을 챙겨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아버지께서는 위세척으로 탈진을 하셔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없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희들을 쳐다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체념한 듯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죽었어야 됐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 모진 목숨을 건졌으니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다들 직장 때문에 바쁠 텐데 날이 밝으면 돌아들 가라. 하시며 돌아 누우셨습니다. 동생들은 이유도 모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돌아 누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까짓 돈이 뭐라고. 돈 좀 사기당하면 어때요? 사기를 친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돌아 누우신 채 모든 걸 다 알았구나. 내가 배운 게 없고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그만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시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의 마음 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다 당한대요. 그리고 저희들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희들이랑 엄마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경찰들 말로는 아버지처럼 당한 사람이 최근에 많아서 계속 수사 중이었대요. 잘하면 범인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어서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깊은 마음도 모르고 늘 자린고비처럼 절약만 하시고 구두쇠처럼 사시는 아버지가 싫고 못마땅했어요. 아버지한테는 항상 저희들이 아버지 성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서는 다시 몸을 돌려 돌아 누워서 가족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그럴 만도 했지. 늘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항상 나쁘게 한 것 같다.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너무 엄하게만 키운 것 같구나.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생도 안 했을 텐데 하필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고생들 많았다. 그런데 아비가 돼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당했으니. 아버지께서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더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진정시켜드리고 동생들을 데리고 나와 경찰이 찾아왔던 일과 집에서 보았던 통장, 아버지 수첩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동생들도 숙연해지며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했던 것 같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퇴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히 더 치료할 게 없었고 위가 많이 상했으니 집에 가서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게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퇴원을 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께서는 저희 삼남매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다만 아비가 큰 실수를 했다. 너희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이제 괜찮으니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그만 서울로 올라가거라. 저희들은 아버지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괜찮아요. 그만 속상해하시고 아버지만 마음 잡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저희들 위해서 저축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위해 쓰면서 살아주세요. 저희들이 잘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큰 돈을 날렸지만 전화위복이라고
저희들에 대한 아버지의 깊고 따뜻한 정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저희 삼남매는 기뻤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다시 서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한결 마음이 가볍고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생들과 저는 바쁘기도 하고 거리도 좀 멀지만 앞으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은 매주 의무적으로 하던 전화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생각날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꼭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라고 아버지께서 정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규칙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자 부모님과의 통화도 즐겁고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시고 몸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사건 담당 형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담당 형사님 명함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운반책인 꼬리가 다른 사건 자금을 운반하다가 잡혀 지금 조사 중인데 잘하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사님께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고 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형사님과 통화를 한 지 며칠 지나서 형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주 씨, 범인들 일당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으신 돈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버지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재차 확인을 하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주야, 그 돈은 어차피 너희들 몫으로 저축을 해놓은 것이니 시간 나면 동생들과 함께 와서 돈을 찾아갔으면 좋겠구나. 오랜 시간을 모았는데도 세수로 나누니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그래도 애비 마음이니 너희들이 기쁘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쨌든 이번 주에 현경이랑 현범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몸 잘 챙기시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연락을 했고 동생들도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 주에 저희들은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따로 형사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님과 인연이 되어 저는 형사님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직장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를 왔고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다 보니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듯이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법은 다르지만 그 마음만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부모만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동생들도 다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면 동생들이 내려와서 저희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동생들과 만나면 예전 아버지의 피싱 사건을 얘기하며 웃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아버지 덕분으로 제가 천생연분을 만났다며 놀립니다. 남동생은 아버지 아니었으면 누나는 노처녀로 늙었을 거라면서 매형 고맙습니다. 누나 구해주셔서 하며 너스레를 떨곤 한답니다. 남편은 그때 사건을 떠올리면 아버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며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라면 다 올바르게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연애 감정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며 사람 좋게 웃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좀 더 건강하게 제 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계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